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전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다들 소식 들으셨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러잖아요. 벌써 4번 연속 0.75%포인트씩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랑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따라가야 되냐? 얼마나 따라가야 되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고민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출 금리가 내년에 무슨 8%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이나 전세 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고민들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그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와 1% 이상 차이를 두지 않겠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그거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은 아마 앞으로도 한 1%를 더 올릴 생각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그럼 4%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보다 그러면 한 2%를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시중금리는 2, 3%가 더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10% 이상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아마 작년이나 이럴 때 이제 빚으로 집을 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거의 자기 월급을 다 이자로 내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꼭 미국 따라가진 않겠다, 이런 거 좀 신호를 보낼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역시 이제 외국인 투자가 그쪽 미국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쪽으로 다 빠진다는 그 두려움이 일단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고물가라든지 고환율 또 고금리가 지금 3고 현상으로 상당히 경제에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계부채 측면에서 봐도 지금 개개인들이 소득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제 금리가 이제 감당 불가능 상태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한폭탄 도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또 주택을 살 때 이제 주택값이 비싸다 보니까 다 이제 이자 내고서 지금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 자금을 모은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상당히 좀 두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의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 안 따라가려고 하면은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이 사실 미국과의 디커플링이나 안 따라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환율 시장이라든지 내부 다른 거시경제 지표들이 완전히 좋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대외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국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국보다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참 어려운 국면이고, 지금 현재 보면 가계부채가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라고는 하는데, 예. 사람들이 이제 빚을 먼저 일단 우선적으로 갚는 거죠. 그 속도가 어떻게 될지 아무튼 저도 참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파산회생 사건을 좀 제가 있는 범범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네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코로나19의 타격의 후폭풍으로 지금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다가 어렵게 이제 어쨌든 원리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추가로 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자본시장도 지금 현재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경색되고 있고, 부동산 쪽도 사실은 PF가 그렇죠. 거의 다 이제 어려워지고, 또 부동산 경기 자체도 하강하면서 그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도 지금 충격이 있어서 전 방위적인 위기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요걸로 잡는 문제는 또 경제학자들마다 좀 이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과 달리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꼭 잡히냐 안 잡히냐는 좀 다른 요소들이 변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냥 단순히 한국은행 차원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외환 정책이라든가 몇 가지에서 좀 추가적인 대책들이 전 방위적으로 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또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서 지금 경제 그 사령탑에서 좀 더 전방위적인 대책과 고민을 해주시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답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고민은 깊습니다만은, 좀 계속해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정부의 대책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중물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예, 광고 다녀와서 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나눴던
이태원 참사 둘러싼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일사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뭐 쭉 나눴습니다만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크다 보니 오늘 어제 못다한 이야기 마저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연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누구를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당연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문책이라든지 또 이제 더 나아가면은 법적 책임까지 이제 나오게 되겠죠. 현재까지는 서울경찰청 이 상황관리관 이분이 이제 112 신고에 대한 총 책임을 지는 분이고, 그리고 또 용산경찰서 서장 정도가 대기 발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수사 의뢰 역시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제 내부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은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현장 인력들부터 징계를 하려고 한다. 참 이게 누구까지 물어야 할지, 그리고 반드시 좀 경질 내지는 좀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형택 변호사님께서 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청장은 당연히 이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아시겠지만 경찰국을 만들 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행안부에서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찰국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거에도 사실 이런 참사가 났을 때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면치 못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얘기는 지휘 관리 책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의 112 지금 녹취록이라든지 상황 신고한 거 보면 경찰의 어떤 문제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통제하고 있다면서 경찰국을 만들었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보면은 권한은 행사하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제가 보기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결단하는 게 맞다.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상황이라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합동부장소에 지금 이상민 장관과 대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이 동행을 해야 한다고 좀 강하게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 경질할 생각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뭐 말은 뭐 이제 관할 부처 장관이니까 대동했다 그러지만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후배고 뭐 대학 후배이다 하면서 되게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서 책임을 지게 하지 않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지금 여당 내에서도 보면 책임져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뭐 수습 후에 책임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예전에 세월호 때도 뭐 아시겠지만 뭐 해수부 장관 이런 분들이 수습 후에 책임지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수습된 다음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뭐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꼭 장관이 경질돼야 되느냐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 이후 참사 이후에 이제 수습 과정에서 보여진 언행들에 비추어 보면 세월호 때 이주영 장관에 비하면 훨씬 더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국민 여론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된 적극적 해결책과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거치에 관해서 결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본인이 스스로 내놓는 게 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수습 후 책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아까 현 변호사님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책임 소재라든지 책임의 강도에 대한 아무래도 여론은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뭐 저도 당연히 이상민 장관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도의 큰 사고, 참사가 일어났는데 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안 물러나겠다? 이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뭐 본인이 지금 당장은 사고 수습을 위해서 뭐 물러나는 게 무책임하다라고 느끼더라도 내가 사고 수습하고 나서는 물러나겠다라는 메시지를 사실 빨리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여당 내 분위기도
대체로 이상민 장관까지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물론 여당에서 근데 요구를 먼저 해서 사퇴하는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지도부 같은 경우는 공식 발언을 지금 뭐 좀 조심스럽게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안철수 의원마저도 이거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니까 여당 저희 구성원들도 사석에서 만나보면 이상민 장관은 당연히 사퇴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내부 분위기에도 분명히 그런 의견들은 네, 많다. 제가 알기로는 지도부에 있는 분들의 대다수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변 선생님.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난이고 참사다 보니까 사실 과거 선례를 봐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사퇴를 표명하고 수습하고서 물러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인 책임과 형사 책임이 나눠서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 살짝 좀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형사 책임 만능주의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위 직급에 있는 분들 그분들만 몇 명 처벌하고 끝나는 걸로 저는 마무리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스럽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꼬리 자르기보다는 보다 지금 정무적인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정무수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현 정부의 정무적인 책임에 대한 강도 이걸 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행정을 지금 대통령 다음으로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국무총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요. 행안부 장관은 뭐 처음에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상 거짓된 해명을 좀 했었고 또 경찰을 투입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뭐 행안부 장관은 뭐 경지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청장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은 경찰이 경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설사 용산에서 그런 요청을 안 했더라도 그런 인파가 몰려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고 저는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사실 지자체가 이런 안전에 대한 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완전한 부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용산구청장은 선출직이긴 합니다만은 본인이 이건 전 정무적 책임을 지고 전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용산구청 관련해서도 이분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기 발령을 하거나 뭐 직무정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없죠. 주민 소환 없죠. 외에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리위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차라리 뭐 이런 정도의 사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은 또 우리 당에서는 선출직이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박형 용산구청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쪽으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이제 축제가 아니라 이제 현상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고 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참사 당일에 현장을 2번이나 지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뭐 SNS 방에서는 이제 뭐 본인의 이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한 뭐 홍보성 그런 걸 올렸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두 분이 보시기에 우리 현 변호사님이나 김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박형 용산구청장은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제가 보기에도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 주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은 이분이 뭐 처음에도 뭐 우리 구청에서 할 만큼 했다. 네. 그리고 이게 현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자연 현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이 어떤 뭐 발생되는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용산구라든지 서울시도 이게 막 축제다 뭘 주최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홍보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 단순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일이 아니다.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거길 또 왔으면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어느 정도 뭐 조치를 하든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는 뭐 얘기는 했다는데 다른 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분이 아마 그 지역 권영세 의원 뭐 특보 출신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느냐, 결국은 지역 주민들한테 가 있느냐, 정치 권력으로 가 있느냐, 그걸 예. 딱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좋게 말씀하셨는데 뭐 윤리로 하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 뭐 결정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 나는 뭐 선출직이니까 뭐 어떨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건 조금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하는 게 좀 건강한 게 있다면 책임을 형사 책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는 건강한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4가지잖아요. 진상을 규명하는 것, 책임자를 뭐 처벌하는 것, 재발 방지를 위한 뭐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4번째가 이제 피해자 보호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 보호나 진상 규명 이 두 개가 저는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당장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의 각 뭐 책임자들의 이제 문제적 발언들이 드러나면서 책임론 중심으로 사실은 지금 또 보도나 우리 토론이 좀 과잉되진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뭐 일단은 책임자 문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무엇이 진짜 큰 이 사고의 원인이었고 피해자들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듬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얘기까지 듣고 근데 저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제25조에 시군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청장에게 일단 부여되어 있고요. 예. 지방자치법에 봐도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 조직도만 봐도요. 안전건설교통국 산하에 안전재난과가 이미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안전과 재난에 대한 한 과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청장이 조직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박희영 구청장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이 2014년도 구의원 당선됐을 때 기사를 찾아보면은 누구보다 구의원 시절에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본인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10만 인파가 모인다라는 것을 다 예견해 놓고서도 왜 그날은 집에 가서 이 업무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지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권영세 의원, 지금 장관이죠. 권영세 장관한테 문자를 보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걸 왜 권영세 장관한테 전화를 합니까? 용산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하든 아니면 방금 신 변호사 얘기했지만은 자기 밑에도 그 안전관리 담당하는 과가 있다면서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당장 가능한 사람 10명만 뛰어나와라라고 해도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건데 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사실 뭐 용산구청장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잠시 중간에 광고를 좀 다녀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이제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 외신 기자 브리핑 있었잖아요. 그때도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백그라운드를 제가 취재 기자한테 좀 취재를 했는데 그날 이제 오전 11시쯤에 갑자기 이 오후에 외신 기자 브리핑 열 거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자단에게는 그 사후에 총리실에서 사진만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자단에서는 반발이 있었죠. 그렇게 되자 생중계가 안 되더라도 국내 언론이 현장 커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자 약 2시간 뒤에 이 KTV 쪽에서 이제 생중계 결정이 났는데 국내 언론사의 취재는 여전히 불허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소가 원래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같은 프레스센터 건물에서 층이 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좀 정보를 들었는데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우리 한덕수 총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 유쾌한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나. 저희가 3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 예, 윌슨 기자회견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일단은 뭐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신 변호사님부터 이번엔. 예,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뭐 신문만 보고 알았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때도 질타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초보다 보니까 그거를 잘 보완해주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한덕수 총리 카드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초기했던 경험이 건데. 워낙 많으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거의 뭐 바지 총리라고 불려도 뭐 손색이 없을 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기자회견 들으면서 상당히 실망했던 것이 이상민 장관의 그 잘못된 논거, 그 예를 들면 법적 책임이 없다 내지는 경찰이 투입돼도 똑같았을 것이다라는 그 아니한 생각을 오히려 꾸짖어야 되거든요. 예. 총리면은 지휘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질책을 해야 되는 분이 오히려 그 입장을 와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식 가지고는 더 이상 총리직을 더 수행할 만한 이분은 뭐 정당성이나 근거를 많이 잃었다. 그래서 저는 뭐 직접 책임보다는 정무적인 책임을 좀 느끼시고 이건 본인이 그만두시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답변이 나온 전후의 질문을 보면 외신 기자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네. 주최자가 없으면 책임을 안 지느냐. 네, 네. 그다음에 간 사람이 문제냐. 예. 마지막에 질문이 사실은 그럼 국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 예. 그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그거였죠. 사실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네. 국가의 책임이 없냐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비유하면 하필이면 뭐 마이크 꺼진 게 시작과 끝은 어디 누구 책임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희화하는 거거든요. 네. 국가의 책임이 시작과 끝이 어디냐에 대해서 그럼 답변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뭐 앞에서는 말로는 했죠. 무한 책임이다 얘기했는데 정작 중요한 질문 나왔을 때는 이번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의 시작은 뭐 주체자 없기 때문 아니지만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책임 져야 된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외신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전혀 이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오히려 외신 기자 클럽 그 기자회견을 하나만 못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다 알려져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수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분이 과연 뭐 정무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이걸 대체하고 이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다른 결인데요. 네네. 물론 이제 부적절한 언행이고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장관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세월호 때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나 코로나 때 정은경 청장에 비하면 메시지나 이런 능력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감만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당연히 이견이 없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날 외신과의 그 기자회견 한 것도 사실 이제 외국인 희생자가 많았죠. 희생자들도 20몇 분인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로 예정된 걸 2시간 넘게 했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라고. 어쨌든 그런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왜 2시간씩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우리 정부에서 보여주지 않는 건지. 예. 외국은 신경 쓰는데 피해자가 더 많은 우리 국민들 피해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생자가.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의지, 국민 공감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유감스럽고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 본인은 그날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시간을 1시간씩 더 할애해서 네네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노력을 우리 국민들한테도 좀 보여달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그 행정안전부의 이 직원이 나와가지고 국내 기자들 만났을 때 질문을 다 소화하지 않으면서 게다가 이제 뭐 이거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야 돼 또 이게 상당히 또 조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 못 들었으니까요. 네, 아니 뭐 저도 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근데 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총리를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은 좀 정말 부족한 그 경륜과 경험 이런 거를 보충해 주시라고 우리가 모신 분인데 네네. 오히려 지금 저희 정권과 저희 당에 부담을 주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거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전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인준이 됐을 때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카드다. 이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경험이 많은 분이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유였잖아요. 아니 실제로 원래 어떤 정부가 출범하고 초대 총리라는 거는 굉장히 나름 상징성이 있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선거를 도왔던 사람이나 뭐 대통령과 정말 매우 가까운 사람한테 그 자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보면 사실 이분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 했기 때문에 야당을 어느 정도 배려한다고 또 특히 경험도 많으시니까 우리가 그분 그걸 좀 이렇게 빌리자고 해서 모신 분인데 뭐가 하는 게 없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것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굉장히 좀 실망한 부분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뭐 대통령, 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뭐 보고되는 시간대 우리 막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네. 총리가 없어요 거기. 아, 그 타임테이블. 네, 그 타임테이블에.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총리는 그럼 도대체 언제 한 거지? 그럼 총리는 이 상황에서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제 생각에 이대로 가다가는 설령 총리직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저는 이거 존재감 자체가 너무 흐릿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근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부분을 약간 다르게 보는 게 한덕수 총리가 존재감이 없어진 건 몇 가지 희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만 대통령께서 권한을 안 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행안부 장관도 실제로는 대통령이랑 더 가깝다고 여길 거고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바지 총리, 식물 총리로 만든 거는 한덕수 본인의 역량 부족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의지 없음 이 더 크지 않았나. 말만 책임 총리를 해놓고 예. 뭔가 제대로 된 권한을 준다는 인상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국정원 이번에 기조실장이 사표 던질 때 국정원장한테 사표 안 던지고 대통령실에 사표를 그랬죠. 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측근 인사들을 차관 정치처럼 요소요소에 쭉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 조직도상에서 책임질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을 행사해서 못 만들게 한 거는 사실은 대통령 책임이죠. 저도 이걸 좀 비슷하게 이해하고 싶은데 뭐 국정원 얘기도 비슷하고요. 지금 뭐 대통령실이 가장 먼저 알고 오히려 장관이나 총리는 지금 늦게 알거나 몰랐다는 그랬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너무 많은 권한이 지금 대통령실에 다 부여되고 있다. 그 얘기인즉슨 대통령실에서 다른 기관에 위임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총리께서도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본인이 결단을 하셔야죠. 계속 여기에 남아서 형식적인 역할만 할 것이냐, 아니 본인이 뭐 사임을 하든지 이런 뭔가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전 이렇게 봅니다. 예. 아, 사실 뭐 워낙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과 많은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만 딱 듣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다른 이야기들도 또 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슬슬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책 참고 자료 문건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뭐 시민단체 향후 동향 예측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MBC 뭐 PD 수첩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정권에 부담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예전에 우리가 보던 경찰의 정보보고 문건 야 이게 이제 뭐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뭐 통상적인 보고 자료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민간 사찰이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요 얘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보고 자료냐라는 게 문제죠. 이게 만약에 통상적인 보고 자료라면 더 문제인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뭐 경찰 정보국 정보과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막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문제잖아요. 그럼 경찰이 오히려 지금 질책을 받고 수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할 것 같다.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나왔던 게 시기상으로 거의 참사 다음 날 뭐 그렇죠. 이때 작성이 됐다는 거 이 타이밍도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정보라는 건 예를 들어 범죄 정보라든지 예, 뭐 예. 치안과 관련된 거라든지 어쨌든 뭐 집회를 할 것 같은데 집회에 뭐 사람들이 뭐 몇 명 모인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도 안 맞고 만약에 이거를 통상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더 문제다. 우리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의 경찰의 활동을 용인해서 되겠느냐. 경찰이 일단 기본적인 업무에 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경찰 뭐 제도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원래 뭐 정책적 과제입니다만 일단 현행 법령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이 정보경찰 수집 범위,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규정에. 근데 이제 집회 시위와 관련된 뭐 공공 갈등이나 다중 운집에 따른 그 사항들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번 문건을 보면 뭐 주요한 뭐 촛불 행동이나 아니면 네. 예전에 뭐 시민 안전 넷이나 이런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 혹은 뭐 우파 단체들까지 동향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가 있다.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집회와 관련된 준비도를 어떻게 할 걸로 예상된다라는 정보 수집이라면 이건 어쨌든 법령상 가능한. 네, 가능한 거죠. 네, 근데 네. 지금은 참사가 일어나고 아직 집회 같은 게 열리지도 않고 그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그냥 충성 경쟁하듯이 동향 파악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없는데 왜 그런 거가 올라가 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누구를 따라다닌다는 의미에서의 민간 사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 경찰관의 정보 수집 등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긴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경찰이 지금 이 사태에서 이런 거 하는 게 좀 무책임해 보이고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 원래 사실은 이번에 압사 녹취 112 신고 건이랑 요건 두 건 때문에 그전엔 저도 이상민 장관 경질설에 좀 유보적이었는데 이 부분도 경찰국을 설치했던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으로 제가 좀 선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문제고 절차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요. 이게 통상적인 보고 자료 김한규 의원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를 여야 뭐 누구 정부를 막론하고 경찰이 윗사람들한테 충성 경쟁하고 막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한 범위 내지는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막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라 뭐 해가지고 잘못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지난 수년간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뭐 축소하고 할 거냐라는 논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찰이 과도하게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권한 범위가 정말 광범위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논의를 못 해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 정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그냥 이걸 경찰이 이 모든 걸 전국의 정보를 다 취합하는 게 맞냐라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차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용도 문제예요. 일단 경찰이 뭔 정무 감각이 있습니까? 사실 정무 감각이 있어서도 더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 이거 따라서 하면은 대통령실 망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결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하면 이게 또 되게 기술적이에요. 뭐 대응들이 뭐 보면은 뭐 유가족을 빨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표자를 뭐 해서 막 우리 국민들 수준이 보면 요새 수 쓰는 거 다 바로 합니다. 네, 네. 진정성을 갖고 대응을 해야지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뭐 빠져나가려고 한다? 무조건 역풍 불고 저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광우병 뭐 사태, 광우병 선동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물론 그게 돌이켜보면 선동이었지만은 이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 정부가 대응하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를 잘 저희가 대처를 했었는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려면은 처음부터 가짜 뉴스와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 저쪽 진영에서 나오는 선동가들과 한테 우리가 당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일반적인 국민들하고 저희가 눈높이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대결 구도, 뭐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오히려 좀 내려놓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으로 저는 가야 된다 봅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이제 이런 문건이 나왔을 때 항상 이제 대처 방법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누가 뭐 의도적으로 흘렸다거나 아니면 이게 나온 게 문제라거나 그런 게 항상 있거든요. 예전에 뭐 우리 정윤회 문건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네네. 이건 흘린 사람이 일단 문제고 유출자 색출하고 막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보면 이게 나중에는 사실 밝혀졌잖아요. 저는 이 지금 보고 자료, 이 지금 네. 뭐 참고 자료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그거를 누군가 경찰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흘렸다. 그거는 너무 제가 보기에 좀 음모론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게 평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디서 튀어나온 거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지 이걸 이제 누가 흘렸냐, 이걸 뭐 색출하자 이렇게 찾아가는 건 절대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신 변호사님 저는 유출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뭐 색출주의로 가는 건 저는 반대지만은 결국 이 유출에 대한 문제도 결국 권력이 좀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권력의 지금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저는 제기를 하고 싶고요. 네. 사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8조의 2에 이제 들어온 조항인데 이거 개정한 게 2020년 12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조항을 갖다가 넣었는데 내용은 보면은 뭐 재난이나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을 예방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배포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찰이다 근거 없이 했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내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관료 사회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지금 보여준다고 저는 보는데요. 윗선에서 어떤 정보를 좋아하는지를 골라가지고 맞춤형으로 갖다 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왜 경찰 정보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참 의아스러울 정도의 수준의 그런 판단이었는데 아무래도 김문수 위원장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 예.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이 극단적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이런 상황들이 고스란히 관료 사회에도 전파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 아이오들을 다 그렇죠. 이제 철수시켰기 때문에 네네. 이 정보 보고 올라가는 데가 경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역으로는 경찰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크로스 체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이제 경찰마저도 없으면 정보 수집 기능이 정부가 너무 없는 것도 곤란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좀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있긴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대응 문건 성격만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사회 비서관실에서 이런 유의 문건을 썼다가 임원주 비서관이 경질됐어요. 임원주 비서관은 본인이 쓴 거 아니고 밑에 행정관이 쓴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책임론을 때문에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미 이러한 유의 문건이 가지는 부적절성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인지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걸 반복한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디 좀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이 빨리 좀 아물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 저희가 또 이슈가 발생을 하면 아주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하고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총평만 딱 듣고 저희가 아마 다음 주나
당분간은 이 이슈도 좀 이어질 것 같았어요. 이 북한 관련된 문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연일 뭐 방사포, 그다음에 뭐 미사일 발사, 그 중에는 뭐 이제 뭐 ICBM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가장 최근에는 그 속초 연안 해안에 그러니까 우리 영해는 아닙니다. 영해는 아닙니다만은 배타적 경제 수역 그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어선들이 실제로 어로 활동을 하는 곳에도 지금 단거리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북한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러려는 건가? 그리고 심지어 이러다가는 국지전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하고 계속 강대강 상황으로 가야 됩니까? 뭐 이거 도대체 대화 채널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이나 여기에서는 뭐 중거리 미사일 쐈으니까 그 다음에 ICBM 쏘고 그 다음에 핵실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거의 여기면서 이제 핵실험까지는 그냥 간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든 이거를 관리하고 대화라든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당연히 이제 9.19 군사합의 깨는 건 맞는데 그걸 뭐 깨니까 우리도 같이 깬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뭐 그렇게 가면은 그쪽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도 쏴야 되고 그쪽에서 핵실험하면 그럼 우리도 뭐 핵실험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뭐 재난 상황도 있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네. 어찌 보면 살얼음 판을 걷는 상황인데 한방 우리의 위기라는 거는 이제 한반도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폭발되면 사실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외환도 더 어려지는데 외국과의 관계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을 통하는 것보다는 뭐 중국이라든지 직접 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화라든지 뭐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군비 축소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 이걸 너무 강대강으로 끌고 가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당연히 뭐 북한의 의도야 당연히 뭐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결정을 안 할 것이고 네. 그럼 미국과 예전도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핵실험까지 끌어올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뭐 다시 협상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BBC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결국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미국을 끌어내기 위한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외신들이 많더군요. 그렇죠. 근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중간 선거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 다시 그렇게 관심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북한이 저럴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면은 저 대화를 하면은 그냥 역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우리 문제가 그건데 그런다고 보면 선제적으로 좀 대화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의 기조는 유례 없는 강도 높은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핵 무력법을 통과시키고 뭐 이런 부분에서 평화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태세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규탄만 해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이제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여름에 선언적인 의미의 담대한 제안만 하시고 그 후로 뭔가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서 좀 그 담대한지 대담한인지 어쨌든 했던 제안을 조금 더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좀 고민을 투트랙으로 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이게 늘 어찌 보면 비슷해요. 뭐 북한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남한 정부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뭐 대화에 나서가지고 이걸 풀어줘야 되고 이게 저는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국회 차원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 강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뭐 함께 뭐 규탄 뭐 결의안도 내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담대한 제안 해놨고 물밑으로 얼마나 접촉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뭐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뭐 윤석열은 이름만 들어도 싫다. 뭐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해야지 북한 측에 의미 있는 뭔가 태도 변화가 있을지 저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북한 당국이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지금 우리가 모두 이태원 지금 참사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도 기간에 어쨌든 미사일 도발을 아니 했으니까. NLL을 넘어가지고 남쪽에다가 미사일 쏜다는 거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떤 좀 더 유화적인 정책이라든지 대화 타협이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내려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양해나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가능성의 영역을 북한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으니까 아무튼
북한에서 정치 인사를 듣고 있다면은 꼭 좀 잘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님께 한 40초 정도 좀 부탁을 예, 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 내부에서 조금 더 이런 걸로 국론 분열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강경 일변도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요. 예. 또 일방적인 퍼주기 내지는 대화의 국어라는 태도로도 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는 국방부의 일을 제대로 하고요. 또 외교부, 또 통일부는 각자의 일을 좀 원칙 있게 전 해 나갔으면 좋겠고 최소한 우리 내부에 사회 내부에 좀 결속은 좀 가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이야기도 거의 우리가 1시간을 다 할애해도 부족할 정도의 주제이긴 한데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이야기도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또 한 번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워낙 이제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평소에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유쾌함은 뭐 오늘은 당연히 뭐 도저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시간이었고요. 신 변호사님 오늘 어쨌든 어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부디 좀 이것과 관련해서 이 상처 입으신 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